시장의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한 30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정부는 한중의 이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어떤 걸까요? 뭐 5가지 정도를 짧은 통화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앞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고, 중국은 핵심 이익, 이걸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민감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위급끼리 소통을 좀 하자. 그래서 화해, 뭐 어떻게 보면 제스처,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짧은 이제 통화지만 한 5가지 정도가 언급이 됐다는 것은 아마 새로운 화해 분위기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수교 33년간의 양국이 굉장히 많은 걸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고 당연히 그러고 있겠는 거죠. 뭐 그 사이 4년 동안 굉장히 관계가 조금 뭐 어색했기 때문에 이제 풀어야 될 이유가 있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 이후에 미중 관계가 다시 격돌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의 편가르기, 또 거꾸로 이제 한국을 끌어당기기, 그 전략이 뭐 눈에 확실히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대미의 의존도를 좀 줄여달라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식으로 지금 에이펙에 초대를 했습니다. 과연 11년 만에 방한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뭐 원식 우리 국회의장이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거의 의사표시를 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사이 그럼 왜 안 왔냐 이게 진짜 문제인데. 되게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이는 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제 사드 이슈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아젠다, 이게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한중 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예요. 네. 돈 되면 뭐 가는 거고 돈 안 되면 안 가는 건데, 네. 지금 표 준비한 거 잠깐 한번 봐주시면 네. 우리가 그 한때 중국의 18개 성을 합친 것보다 더 큰 90년대 초반에는 우리 GDP가 더 컸어요. 근데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GDP가 중국의 광둥성 하나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로 줄어들었어요.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1년에 광둥성을 몇 번 가냐? 네. 10년에 한 번도 안 가죠. 그래서 우리 뭐 10년 만에 왔다 온다 뭐 이러는 것들은 네. 그런 이제 경제적인 사이즈, 여기서 놓고 보면 뭐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다고 보면 이제 한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상의 이제 축소, 이게 가장 큰 이제 이슈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중요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 이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반중 외교 때와 지금의 이 정부의 외교와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한중 관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결국은 뭐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뭐 우리도 반중 감정이 제대로 이제 나빠졌고, 중국도 혐한 정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빨리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도리는 그 사이에 뭐 안미 경쟁 끝났고 탈중국 해야 된다는 기조로 왔지만, 우리나라의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 뭐 중국이고, 네. 또 수입은 당연히 또 최대로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로서는 뭐 한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벌어졌고,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미중이 그 관세 2차 전쟁을 네. 했단 말이에요.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이슈는 이거 원자재였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반도체나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를 전부 중국에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상황으로 좀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는 뭐 미중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중국도 잘 관리해야 되고 네. 또 미국과의 동맹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두 개의 숙제가 새 정부한테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경제와 민생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교류에서 첫 번째는 아마 관광객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류, 이제 한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한류를 중국이 와서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급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새 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차하면 미국의 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심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자재는 우리한테 다 가져가면서 이제 미국에 편향되게 뭘 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숙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저기에 그 파란 색깔이 한중 관계 지수인데 네. 한중 관계 지수가 사상 최악이죠. 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빨간 색깔이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입니다. 네. 근데 저기 보면은 한중 관계 악화의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 우리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2023년에 대중 적자가 나요. 그리고 23, 24 이제 연속으로 적자가 나면서 뭐 한중 관계 굉장히 이제 악화가 됐죠. 특히 반중 정서가.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한 번도 중국과 사상의 동지 이념이 친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철저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돈 안 되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이제 국제관계의 기류의 형성에 저걸 어떻게 흑자로 돌릴 거냐 하는 것에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은 중국이 지금 뭐 금년부터 큰 변화가 대미 수출이 어렵게 되면서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 소비 중심 성장으로 네. 경제 정책을 통째로 바꿨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미국에는 소비재 팔고 중국에 중간재 파는 것이 우리 수출 구조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네. 미국이 메이드 인 USA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미국에 중간재를 팔고 중국이 소비 중심 성장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재를 팔아야 되는 공급망의 재설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소비재라고 하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입고 먹고 마시고 타는 거 다 해당이 되죠. 다 해당.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수출 구조의 전환 이게 굉장히 시급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또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대응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이 지금 아까 표에서 봤듯이 2023년부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중무역 적자 전환이 발생을 한 시기가 우리 정부의 어떤 그 기조와 좀 맞닿는 것 같은데, 앞에 말씀하신 우리 정부, 지금의 정부와 이 박근혜 정부 또 윤석열 정부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부는 이제 실용 외교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실용 외교가 뭐냐 그러면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간 것들을 좀 돌려놓는 것. 그러나 한미 동맹은 그대로 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네.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이건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로서는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해서 미국에 팔아서 흑자를 내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진짜 실용 외교를 한다는 것에 아마 실력을 네. 수정부의 외교 실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뭐 지표라고 하면 바로 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이거를 뭐 못 풀면은 이제 다시 무역 적자 커지는 것이고 네. 풀게 되면 이제 돈 버는 거죠. 네.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대중무역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가 귀추가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파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양국 간의 그 사이에 있는 시점에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 정부를 꾸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실용 외교에 좀 가까운 상황이죠.
우리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은 말씀 그대로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안보,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 부분에서 어떤 좀 다방면의 정책들이 펼쳐질까요? 그래서 아직은 뭐 네. 정부 출범 초기고 네.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위성의 측면에서 보면 제가 준비한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미중 외교.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 외교를 갔기 때문에 네. 미국 일변도였지만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우리 외교의 비중을 8대2, 7대3, 6대4, 5대5 이런 형태로 바꿔나가야 될 필요성이 커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바로 중국과 5대5로 바꾼다 이런 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실용 외교로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거의 단절에 가까웠던 중국과의 관계를 한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늘리는 정도? 이 정도요. 그렇죠. 네. 팔은 여전히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 정부도 공급망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간에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 그렇죠. 보여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전처럼 뭐 탈중국 뭐 이런 쪽보다가는 그걸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새 정부의 아마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뭐 인적 교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따라갈 것 같고 네. 아마 거기에 가장 이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네. 바로 문화하고 인적 교류가 될 것 같아요. 문화와 인적 그렇죠. 교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중이 싸우는 데서 문화나 인적 교류에 관한 제재는 지금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무비자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아마 새 정부가 하반기에 중국과 관계 개선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아마도 중국의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네. 이제 상호주의 입장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이 되면은 아마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네. 한국에 다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네. 이게 아마 한중 관계를 풀어내는 아마 마중물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도 외교 안보 쪽이 아니라 그나마 좀 덜 민감한 문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어떠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중 2차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누가 좀 웃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런던 협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사실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이거 속을 들여다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답은 아닙니다. 네. 바로 히토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주석과 대통령 간의 통화 다음번에 이루어진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것의 이제 이유는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히토레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도 어렵고 테슬라가 자동차도 못 만들고 이제 F-35 전투기도 못 만드는 불상사가 발생해버린 거죠. 그래서 4년 전과 다른 상황은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무기로 써서 이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네. 이 협상의 주도권을 이거를 미국 중심에서 적어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단계 제네바 합의에서 관세율은 10% 30% 낮추는 걸 합의를 했지만 네. 그 사이에 히토리에 관한 부분을 중국이 2달 동안 수출을 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재고가 스탁아웃 되면서 이제 첨단 산업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뭐 하드웨어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4차 산업혁명이 물 건너가는 불상사가 생겼고 네. 그걸 바로 늦게 이제 미국이 정치권이 인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협상을 한 건데 중국이 또 아주 영악한 것이 이것에 대해서 확 풀어준 게 아니라 네. 6개월만 이제 미국이 한 것처럼 미국이 3개월간 관세 위한다고 하는 것처럼 6개월만 이제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유예한다. 요렇게 해서 카드를 남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번 2차 관세 협상은 사실은 관세는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한테 우리가 55%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건 또 과장이 있고요.
25%는 원래 있던 바이든 때도 있었던 거를 그 30% 추가한 것하고 더해가지고 55%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바람을 넣어서 이제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들어왔고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히토류 공급망 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뭔가를 얻어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 여전히 이것은 지연된 폭탄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다시 생기면 6개월 뒤에 네. 이거 또 막아버릴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일방적인 이제 관세 중심의 이 무역 전쟁에서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반전의 카드를 하나 꺼냈다. 네. 그게 바로 공급망이다. 그래서 이제 역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가 이번에 보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유학생을 뭐 막았던 걸 푼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이너한 이슈인데 네. 그거를 이제 뭐 회담의 성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관세는 그대로 갔다. 네. 1단계, 2단계 똑같고 네. 이번에서는 히토류 이거 언제 공급할래? 규제 풀래 말래 하는 것들이 이게 가장 핫한 이슈였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정말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본질은 중국의 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관세 전쟁을 먼저 걸었는데 중국에서 사실 히토류로 이제 선제 압력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죠?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히토류가 없으면 이제 4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소장님 이 히토류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산업의 쌀을 철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죠. 근데 산업에 비타민이 있습니다. 우리도 쌀밥만 먹으면 이제 각기병 뭐 이런 병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리쌀이나 잡곡을 먹는데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철 이외에 안 네. 먹으면 반드시 이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게 히토류고, 네. 요것은 뭐 F-35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핸드폰, 뭐 서버, 로봇, 뭐 우주선, 여기에 첨단 산업의 하드웨어 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17종의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이제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네. 미소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제하는 과정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거의 생산량의 60% 그리고 완제품의 90%를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90%나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네. 건데, 결국은 미국이나 선진국 항공오염 그러면 뭐 펄쩍 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하는데, 중국은 뭐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98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중국의 3분의 2 지역 서쪽 지역은 네. 그냥 사막이고 고원이고 네. 뭐 사람이 잘 못 살아요. 그럼 거기다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최대의 그 히토류 생산 또 히토류 제품의 이제 가공 공장으로서 중국이 일어섰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미중의 협상에서 결정적인 카드로 이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히토류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둘 사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주된 메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격은 싸움 붙으면 항상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히토류 관련주들도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히토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참 이해가 쉬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관세율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의 느낌이 좀 풍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0%, 80%, 네. 뭐 125%, 245% 그렇게 계속 올렸는데 네. 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고 황금보다 더 비싼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 칩입니다. 칩 하나에 6만 달러씩 하는데 네. 엔비디아의 마진이 얼마냐 하면 63% 정도 돼요. 와. 그래서 지금 역사 이래로 최대 높은 마진을 내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뭐 칩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뭐 그 엔비디아 칩도 중요하지만 네. 엔비디아 칩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원자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 칩이 뭐 대단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 HBM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한 나라가 모든 걸 자급자족해서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뭐든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중에 단 하나의 소재나 품목만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 이제 전 세계 라인이 섞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공급망 전쟁에서는 이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공급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네. 관리하는 겁니다. 아.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 능력이 이제 그 웃고 웃는 관계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히토리 금속의 공급망을 광물부터 완제품까지를 다 지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싸움에서 웃은 거죠. 그런데 이 소장님 9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 말고는 대체될 수 있는 나라 전혀 없나요? 뭐 작은 나라들이 있기는 한데 네네. 이제 가공 실력,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공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네. 이거를 미국도 뭐 부전양으로 보면 전 세계 뭐 3등 안에 들어가요. 네네. 근데 이것을 채취, 채굴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환경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네.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히토류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이제 중요한 이제 무기라고 중국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 뉴욕 증시의 나스닥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4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 데가 미국이고 4년 동안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평가가 당연히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중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텍스, 그 테리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테크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30%의 관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 이게 불 끄고 잔업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기술이 들어와야만이 30%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1단계 모의 협상에서 25% 보복 관세를 받았는데도 네. 그 사이에 무역자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기술 국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국산화가. 그렇죠. 기술 네. 국산화가.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인데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중국은 이 관세율을 넘어서는 원가 절감을 해야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AI 플러스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한 원가 절감이 중국의 전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로서는 이 AI 투자를 이제 무지막지하게 할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 또 민간 기업이 같이 동조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 4년간 미국의 뭐 주식시장 호황, 투자 호황은 전부 AI 때문에 그랬는데 중국의 AI가 2025년부터 미중의 묘한 전쟁의 와중에서 이제 앞으로 아마 4년 이상 미국이 투자한 것과 같은 열풍으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수혜자가 바로 AI 하드웨어 인프라, 테크주 이게 이제 먼저 수혜를 보는 것이고 네. 또 정부가 그 사이에 중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제재를 한 4년 동안 했는데요. 이걸 이제 금년 2월 달에 완전히 다 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이제 빅테크에 대한 이제 제재에서 육성으로 전환 거기에 이제 AI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항생테크도 그렇고 중국 본토의 M10도 주가가 네. 미국 M7보다 더 올라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나 중국이 지금은 당장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테크를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먼저 갔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는 부분은 네. 내수 중심 성장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소비는 심리죠. 그게 네. 바로 반영이 되는 거. 돈은 바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사람의 심리는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의 그 소비주는 약하긴 하지만 네. 아마도 이제 선기술주, 후소비주 이런 형태로 아마 중국의 증시 상승의 패턴은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4년 동안 이제 경기가 나빴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디램 가격이. 네. 그런데 미국이 뭐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유럽 경제 어렵고 한데 어떻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냐는 것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답은. 네.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 수요를 크게 올려서 결국은 중국의 내구재 소비가 한국의 반도체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한중 이슈와 또 중국의 투자 전략까지 쭉 짚어봤고요. 마켓 비하인드 전병서 중국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